0세부터 100세까지 모두 다 책 읽는 다올 책 사랑방입니다. 어린이를 위한 시크릿, 꿈을 이루는 7가지 비밀 중에 오늘은 6번째네요. 출판사 살림 어린이. 자, 여러분들의 미래를 위해 비밀 1% 알려줄게요. 오늘은 6째 날 몸의 비밀. 내가 너무 작거나 내가 조금 약하거나 내 몸이 남들과 다르기 때문에 어떤 일을 할 수 없으리라 생각하지 마라. 작아서 크게 볼 수 있고 약하기에 더 강해지며 다르기에 특별해지는 슈퍼맨. 내 몸 안에는 그 슈퍼맨이 있어. 내가 할 일은 그 슈퍼맨을 깨우는 거란다. 자, 어떠한 일들이 펼쳐질지 몸의 비밀. 여러분들 혹시 체육 시간에 띰틀 해본 적 있나요? 아주 높은 띰틀 하면 여러분들은 어떤 것이 떠오르나요? 아주 높은 띰틀. 아이들이 운동장에서 축구를 하고 있었다. 진우팀과 레오팀. 아이들은 모두 팀에 참가해 축구를 했지만 제노만은 축구를 하지 않았다. 그 이유는 어릴 때 소아마비를 앓아 다리가 불편하기 때문이었다. 아이들은 제노에게 함께 축구를 하자고 말했지만 제노는 고개를 내저었다. 제노는 큰 나무 밑에 조용히 앉아 아이들이 축구하는 모습을 구경하였다. 패스! 레오야, 이쪽으로 패스해. 알았어. 저 간다. 우주야, 잘 받아. 그런데 레오가 찬 축구공이 우주 앞으로 그냥 지나가 버렸다. 그러자 상대편인 진우가 그 공을 가로챘다. 레오는 씩씩거리며 우주에게 소리쳤다. 야, 우주! 좀 더 빨리 뛰었어야지. 너 때문에 빼앗겼잖아. 어휴, 뚱뚱보. 최선을 다해 뛰었단 말이야. 네가 제대로 패스를 했어야지. 그만두자. 어서 받기나 해. 알았어. 레오와 우주가 아웅다웅하는 사이 어느새 진우는 축구공을 몰고 골대 앞까지 갔다. 레오는 골키퍼인 호란에게 소리쳤다. 호란 너! 눈 똑바로 뜨고 잘 막아. 축구공을 몰고 거칠게 다가오는 진우를 보고 호란이는 몸을 움츠렸다. 진우가 찬 공에 혹시나 자기가 맞을 수도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었다. 더군다나 호란이는 여자가 아닌가. 슛! 진우는 골대를 향해 있는 힘껏 공을 찼다. 날아오는 공을 보고 깜짝 놀란 호란이는 두 눈을 꼭 감아버렸다. 예상은 빗나가지 않았다. 공은 그대로 골대 안으로 빨려 들어갔다. 우와, 골인이다! 진우팀과 레오팀의 축구는 결국 3대1로 진우팀의 승리로 끝났다. 아이들은 이마에 송골송골 맺힌 땀을 닦으며 교실로 향했다. 야, 진우야, 이제 들어가자. 진우가 제노에게 말을 건넸다. 그러자 제노는 빙그레 웃으며 말했다. 너희들 먼저 들어가. 난 여기 좀 있다가 들어갈게. 그래, 그럼 우리 먼저 간다. 아이들은 교실로 들어갔고 텅 빈 운동장에 제노는 혼자 남았다. 제노는 자리에서 일어나 절뚝절뚝 어디론가 발걸음을 옮겼다. 제노가 멈춘 곳은 운동장 한켠에 놓여있는 띰틀 앞이었다. 제노는 높게만 느껴지는 띰틀을 만져보았다. 그리고 중얼거렸다. 나도 다른 아이들처럼 운동장에서도 놀고 싶은데, 그리고 이 띰틀도 훌쩍 넘고 싶은데. 제노는 씁쓸한 미소를 보이며 뒤돌아섰다.
그런데 언제 왔는지 제노 앞에 시크릿이 서 있었다. 시크릿 언제 왔어요? 금방. 사실 시크릿은 아이들이 축구할 때 제노 혼자서 큰 나무 밑에 조용히 앉아 있는 걸 교실에서 보고 있었다. 그래서 지금 제노의 마음이 어떠한지 알고 있었다. 시크릿은 다정하게 제노에게 말을 걸었다. 제노야, 띠틀을 왜 만지기만 하니? 너도 한번 뛰어넘어 보렴. 전 할 수 없어요. 왜 미리부터 포기하니? 해봤자 안 될 게 뻔하잖아요. 이 다리로는 무리예요. 그렇지 않아. 네가 할 수 있다고 믿는다면 분명히 해낼 수 있어. 할 수 있다고 믿으면 정말로 가능할까요? 그래. 띠틀 앞에서 두려워하고 망설이는 너의 모습을 생각하지 말고 띠틀을 훌쩍 뛰어넘고 기뻐하는 모습을 상상해봐. 시크릿은 이어 말했다. 돈 버넷이라는 유명한 등산가가 있었소. 그는 한쪽 다리를 절단했지. 그런데도 돈 버넷은 미국에서 가장 높고 험난한 산의 하나인 4,300m 높이의 레이니어 산을 등반하는 데 성공했소. 등반을 마치고 기자회견장에서 한 기자가 그에게 질문을 했지. 어떻게 4,300m를 올라갈 수 있었죠? 그러자 그는 가볍게 웃으며 말했어. 제가 산 정상에 오를 수 있었던 힘은 바로 상상입니다. 전 매일같이 산 정상에 올라 기뻐하는 내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그 상상으로 인해 나는 행복했고 각오도 더욱 다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상상을 현실로 만들었죠. 제노의 고민은 끝나지 않은 모양인지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그런데 시크릿, 저는 다른 아이들의 시선이 부담스러워요. 학교나 교회에 가면 아이들이 왠지 저만 쳐다보는 것 같고. 내 스스로 장애인이라는 생각을 버리렴. 그게 무슨 뜻이죠? 전 장애를 가졌는데 장애인이란 생각을 버리라니요. 비록 장애인이지만 내 스스로 장애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다른 사람들의 시선에서 자유로울 수 있지. 정말 그럴까요? 프랭크 벤더 마틴은 오하이오주 수 카운티에서 제일 가는 바이올리니스트였소. 그가 18살이던 어느 날 아버지의 대장간에서 사고가 났단다. 빨갛게 달궈진 새가 마틴의 손에 떨어져 바이올린을 잡던 손가락이 잘려나갔지. 그의 왼손에는 엄지손가락만 남았소. 그래도 마틴은 하늘을 원망하거나 좌절에 빠져 있지만은 않았지. 엄지손가락뿐인 왼손으로 바이올린을 잡고 피나는 연습을 했지. 내가 장애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한 나는 결코 장애인이 아니다. 그리하여 끝내는 오하이오주 수 카운티 교향악단의 바이올리니스트가 되었소. 마틴은 자신을 위로하는 사람에게 항상 당당하게 말했소. 날 위로하지 마세요. 난 당신과 똑같아요. 난 멀쩡해요. 물론 마틴은 생활하는데, 특히 연주하는데 많이 불편했어. 그런데도 그의 마음만은 늘 밝았지. 그래요. 마틴은 장애 때문에 분명 불편했을 거예요. 저도 그래요. 시크릿, 내 몸이 내 말을 잘 듣지 않을 때도 있어요. 물론 그럴 때도 있지. 그러나 몸이 절대적인 조건은 아니야.
너의 의지에 따라 몸도 움직일 수 있거든. 너에게 이 뜀틀을 넘겠다는 강한 의지가 있다면 너의 몸도 너의 의지를 따라올 거야. 그리고 중요한 건 자신이 처한 상황이나 이미 가지고 있는 조건에 대해 감사할 줄 알아야 한다는 사실이야. 그래야 더 나은 삶을 받아들일 수 있는 공간이 생기기 마련이거든. 제노야, 내 말을 알아듣겠니? 제노는 진지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시크릿은 제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계속 말했다. 제노야, 내가 얘기 하나 해줄까? 예. 자, 그럼 우리 잠깐 저기 의자에 앉을까? 네, 좋아요. 시크릿은 제노의 손을 잡고 의자 쪽으로 걸어갔다. 자, 그럼 여기 앉아서 지금부터 내가 하는 이야기를 잘 들어보렴. 어느 마을의 공터에서 풍선을 파는 아저씨가 있었는데 휠체어를 탄 소녀가 다가왔어. 아저씨, 풍선 하나 주세요. 그래, 여기 색깔의 풍선이 있으니 골라보렴. 소녀는 무슨 색깔을 고를까? 한참을 망설이더니 검은 풍선을 골랐어. 그러자 풍선 아저씨가 고개를 갸우뚱거렸지. 얘야, 넌 왜 검은색 풍선을 택했니? 검은색 풍선이 꼭 저 같아서요. 소녀는 자신이 불편한 다리를 가졌기 때문에 항상 주목받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했어.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가장 인기 없는 검은색 풍선을 선택한 거야. 아닌데 내가 보기엔 넌 노란색 풍선이 어울리겠는걸? 정말요? 물론이지. 난 내가 오래전부터 창가에서 이 풍선들을 보고 있었다는 걸 알아. 그리고 오늘에서야 풍선을 사기 위해 여기까지 왔다는 것도 알고 있지. 소녀는 침을 꿀꺽 삼키며 아저씨의 말에 귀를 기울였어. 얘야, 풍선을 사러 오는 길이 누구에게나 똑같은 것은 아니란다. 어떤 사람은 한 걸음에 달려올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넘어졌다 일어서기를 반복하며 긴 시간을 걸어올 수도 있지. 하지만 풍선을 살 수 있는 기회는 누구에게나 똑같단다. 아저씨는 노란색 풍선을 건네며 말을 이었어. 자, 이 풍선을 받으렴. 여기까지 왔으니 내게도 남들과 똑같은 기회가 주어진 거야. 이 소중한 기회를 맞이하고도 과거의 너로 돌아갈 셈이니. 소녀는 그제서야 아저씨의 말뜻을 알아들었어. 그래요. 노란색 풍선을 주세요. 그게 정말로 내가 가지고 싶었던 색깔의 풍선이니까요. 제노야, 네가 꿈을 이루고 싶다면 이것만은 꼭 가슴속에 새겨두어야 한다. 너에게 무모할 것 같은 시도들이 새로운 희망의 씨앗이 될 수 있다는 걸 말이야. 이야기는 여기까지다. 시크릿의 이야기를 다 듣고 제노는 얼굴이 좀 붉어졌다. 불편한 다리 때문에 무슨 일을 하든 늘 안 된다고만 생각했던 자신이 부끄러웠다. 제노의 마음을 읽은 시크릿은 제노의 어깨를 툭툭 토닥여주며 말했다. 제노야, 너에게 주어진 환경이 비록 남보다 좋지 않을지라도 좌절해선 안 돼. 나쁜 환경을 탓하지 말고 그 환경을 극복하여 스스로 좋은 환경을 만들어봐. 내가 어떠한 일에 최선을 다한다면 너의 불편한 다리를 두고 다른 아이들이 너를 함부로 놀리지 않을 거야. 알았니? 예, 시크릿. 제노의 얼굴빛이 환하게 바뀌었다. 제노야, 그럼 우리 교실로 들어갈까? 시크릿은 의자에서 일어났다. 그러자 제노는 시크릿의 옷소매를 끌어당겼다. 시크릿, 저 뜀틀에 한번 도전하고 싶어요.
그래, 할 수 있겠니? 되든 안 되든 한번 해보려고요. 그래, 도전한다는 것 그 자체가 이미 성공이지. 넌 성공한 거나 다름없어. 제노는 시크릿 말에 더더욱 자신감이 생겼다. 또한 자신의 다리가 이제는 미워 보이지 않았다. 고마워요, 시크릿. 제노는 시크릿에게 정중히 고마움을 표시했다. 그리고 의자에서 일어나 한 걸음 한 걸음 띰틀을 향해 힘차게 내딛었다. 시크릿은 제노의 뒤를 따르지 않았다. 어차피 제노 스스로 몸의 한계를 극복하고 새로운 도전을 받아들여야 하기 때문이었다. 시크릿과 제노의 거리가 점점 멀어졌다. 이윽고 띰틀 가까이 도착한 제노는 크게 숨을 들이마셨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혼자 말을 했다. 그래, 난 할 수 있어. 마음만 먹으면 내 몸은 무슨 일이든 다 할 수 있어. 제노는 마음의 준비가 되었는지 입술을 지그시 깨물었다. 그리고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띰틀을 향해 달려갔다. 비록 절뚝절뚝 불안한 걸음이었지만 최선을 다해 빠르게 달려갔다. 그리고 띰틀 위를 번쩍 뛰어올랐다. 하늘 높이 붕 떠있는 제노의 모습. 그 모습은 참으로 아름다웠다. 시크릿은 그렇게 아이들에게 몸의 비밀을 알려주었다. 시크릿 노트 한번 볼까요? 몸의 한계를 이긴 1%의 희망. 혹시 여러분들 랜드 암스트롱 알고 계신가요? 암스트롱은 어떠한 사람일까요? 우리 함께 들어봐요. 랜드 암스트롱, 당신은 암 3기입니다. 예? 그럴 리가.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전 사이클 대회에 나갔습니다. 그런데 암 3기라니요. 암스트롱의 얼굴에 먹구름이 드리웠다. 이럴 순 없습니다. 전 믿을 수 없습니다. 선생님, 제발 좀 살려주십시오. 암스트롱은 의사에게 매달렸다. 그러나 의사의 표정은 밝지 않았다. 이미 암세포가 배를 거쳐 뇌까지 옮아간 상태입니다. 회복이 된다고 하더라도 사이클 선수로 활동하는 건 무리입니다. 어쩌면 걷기조차 힘들지도 모릅니다. 암스트롱은 하늘이 무너지는 듯 했다. 그러나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다 하지 않은가. 암스트롱은 절망 대신 강한 다짐을 했다. 난 단 1%의 희망이라도 절대로 놓치지 않겠소. 암스트롱은 부작용의 위험을 무릅쓰며 고통스러운 항암 치료를 견뎌냈다. 그 결과 어느 정도 몸을 움직일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암스트롱은 암 때문에 사이클을 탈 수 없다는 슬픔에 빠져 매일 술만 마셨다. 모든 게 끝났소. 내 몸을 내 뜻대로 움직일 수 없소. 그때였다. 옆에 있던 그의 코치 크리스카 마이클이 암스트롱에게 한마디 충고를 건넸다. 고작 암 따위에 굴복할 셈이야? 암스트롱, 자네 그 정도밖에 안 돼? 그 말에 자극을 받은 암스트롱은 다음날 깊은 산속으로 코치와 함께 재활훈련을 떠났다. 혹독한 재활훈련을 마치고 새로운 각오로 대회에 참가한 암스트롱은 드디어 뚜르드 프랑스 대회에서 모든 사람의 예상을 뒤엎고 우승했다. 특히 이 대회는 알프스 산맥을 3,000m 이상 넘는 매우 힘든 과정이 있었다. 그런데도 암스트롱은 2005년까지 7년 연속 우승을 차지했다. 전 세계 사람들은 그의 우승 소식을 들을 때마다 입을 다물지 못했다. 1%의 희망을 위해 난 달릴 것입니다. 몸의 한계를 극복하고 수많은 환자와 그 가족들에게 희망을 전해준 암스트롱. 그는 이 시대의 진정한
영웅이다. 자, 여러분에게 들려주는 시크릿 박스. 미국의 사회 사업가이자 또 셀리반 선생님을 만나 유명해진 헬런 켈러. 여러분들 알고 있죠? 그 헬런 켈러는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장애는 불편하다. 그러나 불행하지는 않다. 아무리 몸이 멀쩡해도 마음의 병에 걸린다면 그 사람이 진짜 장애인이에요. 그러나 몸은 비록 장애를 가졌지만 마음이 건강하다면 그 사람은 진짜 건강한 사람이고요. 장애를 가지면 생활에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있지만 불행한 건 절대 아니에요. 행복한 마음은 장애를 잊게 하거든요. 또 있네요. 장님들의 제1의 장애는 보이지 않는 눈이 아니라 그들을 향해 슬퍼하는 사람들의 태도이다 라고요. 때론 장애인에 대한 지나친 동정이나 관심이 되레 그 장애인을 불편하게 만들죠. 그러니 장애인이 도움을 요청하면 그때 다가가 진심으로 도와주세요. 그게 장애인에 대한 예의이고 사랑이랍니다. 장애인은 우리와 함께 더불어가는 이웃이자 친구임을 잊어서는 안 돼요. 자, 또 있네요. 시각장애인 등산가 에릭 웨이먼 메이어는 기적은 결코 일어나지 않습니다. 단지 노력만이 존재합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이 말은 에베레스트 등정을 성공한 뒤 산악인 에릭 웨이먼 메이가 한 말이에요. 이 말처럼 이 세상에 기적이란 없는지도 몰라요. 다만 수백, 수천 방울의 땀이 기적처럼 보이는 결과를 만들어내는 거죠. 자, 여러분들 혹시 미국의 기업가 생쥐, 미키마우스 하면 누가 떠오르나요? 네, 맞아요. 월트 디즈니. 자, 꿈만 꿀 수 있다면 무엇이든 이룰 수 있다. 미국의 기업가인 월트 디즈니가 한 말이네요. 얼마나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성공과 실패가 갈리게 된대요. 어떤 일을 대충 한다면 그 결과는 보나마나 실패죠. 그러나 정성과 노력을 기울이고 간절한 바람으로 그 일을 처리한다면 분명 좋은 결과를 얻을 거예요.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했잖아요. 이루고자 하는 꿈이 있다면 간절히 바라고 열심히 실천하세요. 그러면 불가능은 가능으로 변하고 꿈은 현실이 될 테니까요. 자, 마지막으로 미국 심리학자. 어떤 일이든 자기가 한계를 정해놓으면 기적을 이루는 길은 멀어질 뿐이다 라고 누가 이야기했냐면 미국 심리학자 웨인 다이어가 이야기했어요. 한계는 마음이 정한 장애예요. 내 마음이 스스로 할 수 없다고 선을 그으면 아무리 애쓴다고 해도 그 선을 넘지 못하죠. 그러나 그 어떤 어려움도 할 수 있다는 강한 신념으로 도전하면 초인적인 힘이 발휘돼 그 일을 해낼 수 있죠. 모든 것은 마음먹기에 달려 있어요. 한계를 뛰어넘어 위대한 자기 자신을 만나보세요. 여러분들도 할 수 있답니다. 다음엔 일곱째 날 마지막 시크릿 1%의 비밀, 감정의 비밀 알려드릴게요. 자, 이야기가 궁금한 친구는 좋아요, 구독 꾹 눌러주시면 계속해서 선생님과 함께 할 수 있어요. 감사합니다.